기술 5번 지문입니다. 기술 5번 지문 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쓴새끼 누군가 죽이고 싶다. 기타 등등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풀이하면서 오우 야 이거 봐라 뭐 이러면서 풀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잘 썼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되게 잘 쓴 지문이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웬만하면 제가 읽으면서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읽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데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는 수업을 할 때 한 문단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장 있고 두 문장 연결시켜주고 이런 논리로 많이 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시적인 독해와 미시적인 독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한 문단을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한 문단을 중점적으로 읽어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모든 물체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을 받으면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게 된다. 그런데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당기면 모양과 크기가 변하지만 그 힘을 없애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복원되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한다. 물체에 힘을 너무 크게 주게 되면 물체가 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변형되고 결국 탄성이 없어져서 나중에 힘을 제거해도 복원되지 않는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게 된다. 자,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면 영구적 변형이 생긴다. 또한 탄성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물체를 변형시켜 나가면 물체가 끊어지는 파열 현상도 된다. 그런데 탄성 한계 내에서도 변형과 되돌아오면 수많은 횟수로 반복하면 영구적인 변형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탄성 한계 내에서도 가해준 힘이 같아도 자, 이쯤에서 제가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처음에 이 지문을 어떻게 정리하면 사실 잣된 거냐면 탄성과 탄성 한계로 대립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탄성과 탄성 한계로. 어떻게 잡아야 돼? 복원이 되냐 안 되냐로 잡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립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대립인데 그런데 이 여태까지의 정보를 포괄하려고 했을 때 복원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고 보면 탄성 한계 내에서 탄성 한계 내에서 할 때는 뭐야? 탄성 한계 내에서 할 때는 복원이 되지만 탄성 한계를 넘어서면 뭐 할 수 있어? 변형이 되거나 끊어질 수도 있어. 그 얘기가 뭐야? 파열 현상이야. 그러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건 결국 뭐지? 복원이 안 된다로 잡는 거야. 또한 탄성 한계 내에서도 그 횟수가 반복이 되면 또 영구적으로 뭐가 된다?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 복원이 되지 않는다. 변형이 된다, 변형이 되지 않는다로 일단 축을 잡는 거. 이게 되게 힘들단 말이죠. 이런 식의 논리가 어디서 나오죠? 2017학년도 수능 반추이동물 지문에서 첫 문단에서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이 아닌 것으로 잡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과 반추이동물의 소와 차이를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이 두 개인데 여기에서 주축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탄성 한계 내에서 가해준 힘이 같아도 변형 정도는 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그럼 봐보세요. 물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이때 가해준 힘은 변형된 정도와 비례상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대요. 그럼 갑자기 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비례상수 왜 나오죠? 근데 이 비례상수를 역률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역률. 그런데 재료마다 고유의 값. 씨발. 느꼈었잖아, 옛날에. 고유. 이번에도 당했잖아, 언제? 3월 달에. 맞아, 아니야. 그치? 고유값을 지닌다. 언제부터 시작됐어? 2016 수능에 중앙부력지문에서 중력은 고유값. 당했어, 안 당했어? 당했지? 2017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도 저기 뭐야 그 음과 파장 얘기할 때 거기서도 한번 당했지? 요즘 코드야, 코드. 고유. 고유는 자 중요해. 고유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네가 생각해야 돼.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재료가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을 때 그 힘에 견디는 능력을 수치한 값이 바로 뭐라고? 역률.
따라서 역률이 큰 재료일수록 뭐야?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변형 정도가 작아. 됐니? 리을수록이니까 무슨 관계? 양적 관계. 맞니? 자, 그 다음 하나 다 또 생각해야 돼. 잘 들어봐. 변형 정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친구니 아니니? 변화를 일으킨 친구가 아니지. 선생님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X와 Y가 있을 때 최초의 원인, 최후의 결과를 기억하라 그랬어. 잘 들어. 다음 문단 간다. 탄성 한 개 내에서는 재료에 따라 역률도 다르지만 변형에 따른 물체의 폭의 변화도 다르다. 역률도 다르지만 변형에 따른 물체의 폭 변화도 달라. 그러면 이 변형 어디서 나왔는데? 맞니? 그러면 얘들아 봐봐. 물체의 폭 변화 정도는 뭐에 의해서 생긴 거니? 얘는 뭐마다 다른데? 물체마다 재료마다. 아, 물체마다 재료마다 물체의 폭 변화 정도가 정해져 있구나. 맞니? 맞아?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나서 얘들아, 원기둥 모양의 고무지우개. 자, 영혼이 잠깐 나갔다 온 것 같아. 될 뻔. 네.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콘크리트 지문에서 이 그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지? 수능을 응용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 안 나와줘? 존나 티내고 있지. 네가 수능을 많이 봤으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편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수능 특강은. 원기둥 모양의 고무지우개를 생각해보자. 지우개의 양끝을 잡고 당기면, 자, 당기는 힘, 그때 뭐라 그랬어? 인장. 지우개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원기둥의 직경이 줄어들겠는다. 직경 무슨 뜻인데? 지름. 이거 언제 나왔는데? 혹시 직경 언제 나왔는지 기억해요? 못해요? 네, 괜찮아요. 일단 이번 3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직경이라는 표현이 또 언제 나왔지? 작년 9월 과학지문에서 또 나왔고요. 네. 괜찮아요. 기억 못해도. 자. 갑니다. 이처럼 이처럼 배우시면 돼요. 직경 지름이에요. 이처럼 일반적으로 재료를 인장하면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축하고 일반적으로 재료를 인장하면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되니? 뭐가 돼? 줄어들잖아. 그지? 그래서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축하고 반대로 재료를 압축하면 그의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돼? 신장된다. 신장된다 무슨 뜻이야? 커진다는 뜻이었구나. 이야. 그 다음 더 가관인 표현. 즉 하중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과 하중인가 방향에 대한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은 서로 반대다. 자 그러면 종변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야? 하중인가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중인가 방향이란 표시를 몰라도 얘네 둘 다 수직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인장력과 압축력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 하중인가 방향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하중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 여기에선 종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종변형이니까 이게 종변형. 그지? 여기 이게 횡이고요. 이게 종이죠, 그죠? 여기선 종이 늘어났고 횡이 줄어든 거예요. 됐어요? 종이 늘어났고 횡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서는 종이 줄어들고 횡이 늘어난 겁니다. 종은 세로고 횡은 가로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종변형과 하중인가 방향으로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은 서로 반대이고 이때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에 비해 음의 값을 붙인 것은 푸아송비라 지칭하며 일반적인 재료의 경우 그 같은 양의 값을 갖는다. 자 그럼 봐봐. 이때 뭐에 대한?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에 비해 음의 값을 붙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쪽으로 잠깐 와볼게요.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이렇게 좀 그려놨어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어떤 문장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거냐면 아마 여기서부터 좀 멘붕이 왔을 거라고. 저 두 번째 문단에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신장된다까지는 괜찮았다가 하중 인가 방향부터 저도 약간 멘탈이 깨져가지고 막 두 번, 세 번 읽었는데 한번 보세요.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과 하중 인가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은 서로 반대이다 해서 방금 설명드렸듯 하중 인가 방향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수축이나 종변형이나 횡변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종변형이나 횡변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장력과 압축력 모두를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얘네들 모두 하중인가라고 하면 돼요. 하중인가 방향이다. 무엇이건 간에 요건 좋은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런 친구인데 인장을 했어요. 그러면 종변형의 값은 양수죠. 종변형의 값은 양수잖아요. 그죠?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횡은 어떻게 되죠? 횡변형의 값은 음수죠.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압축을 했어요. 그러면 종변형은요. 음수죠. 줄어들었으니까. 횡변형의 값은 뭐예요? 양수가 되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네들 둘 다 어떤 것이건 간에 무슨 값이 되죠? 음수가 되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자, 갑니다. 하중 인가 방향으로의 종변형과 하중 인가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의 횡변형은 서로 반대다. 그렇죠. 반대죠. 이때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에 비해 음의 값을 붙인 것을 푸화송비. 왜 음의 값을 붙이는지 알겠지? 음수를 취해 음의 값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때려줘야만 얘가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또 때려주면 뭐가 되니? 양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음수를 취한 것이 바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푸아송비라고 한다. 푸아송비. 됐죠? 그 다음에 이 푸아송비. 그런데 그 값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뭐가 되겠냐면 양수가 된다 이거지. 이해되지? 그 다음에 푸아송비의 역수로 정의되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모분의 뭐니까 요거를 어떻게 좀 정수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푸아송 수는 여기에다가 역수까지 취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푸아송 수 그러면 따라서 푸아송비가 클수록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서 푸아송비가 크다는 것은 그죠? 푸아송비가 크다는 것은 힘을 주는 방향의 변형에 대해서 그지? 예를 들어보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 얘가 만약에 길이가 3배 늘어났다고 치자. 그렇게 하지 말고 뭐 3단위, 3cm 정도 커졌다고 치자고. 그리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 1만큼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길이가 마이너스 1 정도로 줄었는데 횡이 2배 정도 됐다고 치자고. 그러면 잘 들어봐. 여기 한번 보자. 그렇게 되면 푸아송비는 누가 더 클 거냐면 잘 봐봐. 결국은 얘는 뭐가 되니? 3분의 1이 되겠고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누가 더 푸아송비가 크니? 얘가 푸아송비가 더 크지. 이건 이해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푸아송비가 클수록 힘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형에 대해서 그지?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의 크기 변화가 더 민감하다. 그렇지, 얘가 더 민감한 거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는 0.37이고 고무 재질은 0.48에서 0.5, 콘크리트는 0.12 정도의 값을 갖는다. 이제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푸아송비가 0인 물질이 있는데 와인병의 마개로 쓰는 코르크가 대표적이에요. 와인병의 마개는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서 와인의 변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 자, 그러니까 작은 힘이 들어가고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야 된대. 됐지? 오케이. 그러면 고무 재질보다 코르크가 더 좋아.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기억의 이유가 문제 뒤에 있으니까 한번 얘기할 건데 일단은
푸아송비가 0이니까 푸아송비는 종변형의 힘분의 횡변형이야. 그런데 종변형에 의한 힘을 아무리 주더라도 횡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해되겠어요? 푸아송비가 0이니까 그럼 이 값이 0이 나오려면 결국 분자값이 0이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종변형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 수직 방향의 힘일 건데 수직 방향으로 힘을 어떻게 주더라도 횡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게 뭐다? 코르크다. 이해되겠어? 그게 코르크. 그래서 자, 작은 힘으로 깊숙이 병 입구를 막아서 와인이 변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와인의 입구를 막아야 돼. 이해되지? 와인의 입구를 막는 게 목적이야.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와인의 입구가 막는다. 그 다음에 종변형 대비 횡변형의 힘이 0이다. 그걸 고려해서 문제 2번을 푸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이제. 어우, 엄마 참 뒤지겠어요. 자 봅시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했었던 게 뭐냐면 푸아송비라는 걸 도대체 왜 쳐봤나요? 물체의 폭 변화 정도를 나타내고 싶어서죠. 그러면 푸아송비라는 게 크면 클수록 혹은 작으면 작을수록 한번 생각해 볼게. 푸아송비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물체가 변형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푸아송비가 없으면 물체가 변형되지 않은 거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푸아송비 값이 그러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물체의 변형 정도가 거의 적다는 얘기고 그럼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물체의 변형 정도가 적다는 것은 이 친구가 역률이 굉장히 큰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아송비에 의해서 우리가 푸아송비가 크면 그러면 거꾸로 큰 거고 그렇다면 작은 거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은 좀 잘못했을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뒤지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이에 비해 특정 구조를 갖는 재료의 경우 음의 푸아송비와 푸아송수를 갖는데 특정 구조인데 얘가 음의 푸아송비랑 일단 요거 지울게요. 이게 좀 이상하죠. 음의 푸아송비와 푸아송수를 갖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음의 푸아송비라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음의 푸아송비라는 게 나오려면 음수를 취했을 때 양수가 되는 게 푸아송비였는데 음의 푸아송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변형과 횡변형이 모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죠? 플러스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그죠? 둘 다 플러스 값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줄어들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늘렸을 때 뭐가 따라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말에서 거의 함축이 더 끝난 건데 다시 한번 볼게. 푸아송비 자체가 음수가 나오려면 종변형이 늘어날 때 한쪽의 종변형이 늘어날 때 모두 늘어난다. 횡변형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푸아송비와 푸아송수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유가 뭐니? 그지?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여기에선 뭐다? 푸아송비나 푸아송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양쪽, 즉 종변형과 횡변형이 전부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좋았어. 자, 갑니다. 이러한 재료를 소위 어그제틱 재료라고 하며 메타 재료라고도 부른다. 지난 20여 년간 과학자들은 이러한 어그제틱 물질의 개발과 그 응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어그제틱 재료는 어떻게 이런 특성을 지니는 것일까? 그림에서 실선은 보세요. B로 봅니다. 실선은 분자나 원자의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실선들. 자, 그 다음에 그림에서 그렇고 그림 A의 경우 인장되기 전인 윗부분과 인장 후인 아랫부분을 비교하면 육각형이 옆으로 찌그러지면서 인장의 수직 방향으로 그 폭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변형은 마이너스고 횡변형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림 A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에 반해. 그죠? 네. 잠깐만요. 폭이 줄어들면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그림 A와 같이 인장됨에 따라 인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드는 분자 배열이나 원자 배열. 그러니까 인장을 이렇게 인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죠? 종변형이 줄어들고 종이 줄어들고 횡이 늘어나고 하는 식으로 한쪽이 되면 한쪽이 바뀌는 식인데 이게 일반적인데 이에 반해 그림 B의 경우는 인장 전인 위의 구조에서 좌우로 인장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좌우로 인장을 했습니다. 좌우로 인장을 했으면 일반적으로는 뭐 어떻게 돼야 되니? 좌우 위아래가 횡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죠? 위아래. 요거에 대한 수직이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인장을 하게 되면 좌우 방향으로 막대 모양의 분자가 당기는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가로로 된 막대가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폭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림 B에서 실선과 막대 모양의 분자들을 나타내는데 막대 모양의 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방향이 조절되는 분자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실선의 분자와 막대 모양의 분자는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어. 즉 뭐냐면 막대 모양하고 이 실선들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수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좌측으로 인장이 되면서 이렇게 설어내는 거죠. 이렇게. 막대 모양 분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인장을 하면서. 이렇게. 미쳤네요. 지금 제가 뭘 하는 거죠? 네, 갑니다. 네, 저도 이제 멘탈의 붕괴에 빠졌었던 지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지문을 만났으면 그죠? 울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요. 이때 X축으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가면서 이 물질을 성형하게 되면 그림 B의 위의 모양처럼 막대 모양의 문자가 X축으로 누운 상태의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전기장을 가했을 땐 누웠다. 그랬다가 잘 보세요. 이것을 X축으로 인장을 하게 되면 분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서게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분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좌우로 인장을 하게 되면 원래 이 막대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좌우로 늘어나고 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일어섰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종변형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죠. 세로 방향으로의 변형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좌우로 늘렸으면은 횡변형이 커지면서 종변형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종변형까지도 늘어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가 양의 푸화송비와 음의 푸화송비라는 표현에서 거의 이 지문은 다 갈라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네. 어우, 미친놈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활용을 하는데 공기 필터 한번 얘기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따다다다닥 있을 때는 공기 필터가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죠? 미세먼지 입자들이 달라붙을 건데 얘를 털어내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털어낼 때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털어봤자 잘 끼어버린 건 잘 안 털릴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어그제틱을 쓰면 어떻게 되겠니? 종변형을 팍 함으로써 그죠? 횡변형을 탁 함으로써 종이 늘어나 버리니까 그냥 털리겠죠. 이해돼요? 그렇게 공기 필터로 활용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편이라고 마지막 문단에 한편이라고 가 있는 거. 어그제틱 물질 혀도 꼬이기 시작하고요. 어그제틱 물질을 몸을 보호하기 위한 스포츠 헬멧이나 방탄조끼 등에 대해 활용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부로 충격이 가해지면 그 순간 물질이 얇아지게 돼. 그럼 그 재료와 달리 어그제틱 재료는 외부의 힘에 물질이 얇아지면 두께의 수직 방향으로 물질이 모이려는 힘이 생기고 외부 물질이 강한 속도로 부딪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로로 토도도도도도도도 있는 어그제틱 물질이야.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탕 힘을 이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그릴게요.
봐봐. 했다 칩시다. 네, 주먹 총알입니다. 대포알 아닙니다. 네, 쑥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원래는 여기 이게 쫙 그죠? 좌우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뚝 때리면 좌우로 이렇게.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의 틈이 벌어져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수직으로 이렇게 모인다 이거지. 얘네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이렇게 모인다고. 그래서 더 잘 막는다. 이게 어그제틱. 자, 기억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양의 푸화송비. 하지만 음의 푸화송비를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힘들었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고요. 제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 풀겠습니다. 네, 문제 푸셨죠?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쉽고요. 그 음의 푸화송비, 양의 푸화송비의 대립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탄성 한 개 내라도 물체에 가하는 힘과 그로 인한 변형 정도가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단데, 잘 보세요. 변형 정도랑 물체에 가하는 힘은 그죠? 거의 뭐하죠? 정비례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정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냐면 어그제틱하고 메타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되는데 그게 많다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게 질과 양에 대한 선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낸 선지고요. 재료를 압축시키면서 푸화송수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양이라면 인장 시에는 음의 값을 갖는다는데, 네, 음이건 양이건 상관없이 하중 임가 방향 어떤 방향으로건 양의 값을 갖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그제틱이 아니므로 그래서 틀리고요. 음과 양을 걔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인장시키면서 변형이 되는 정도를 관찰하면 콘크리트 재료가 고무 재질보다 푸화송수가 더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콘크리트 재료는 어떠냐면 푸화송비를 보니까 인장시키면서 변형이 되는 정도를 관찰했을 때 콘크리트는 0.12고요. 고무 재료는 0.37이네요. 그러면 역수를 취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콘크리트가 더 크니 푸화송비가 더 크니인데,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푸화송비가 10분의 1이랑, 아이고,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되네요. 자, 100분의 37이다. 그러면 100분의 10이다. 그럼 역수를 취하면 얘는 10이 되겠고요. 그죠? 역수를 취하면 얘는 10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맞죠? 푸화송수가 더, 콘크리트 재료가 더 작다가 틀리네요. 그죠?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탄성한 개 내에서 동일한 힘에 대한 변형 정도가 더 큰 재료가 더 작은 재료보다 역률이 더 작다. 한번 해볼게요. 변형 정도랑 역률은 뭐라 그랬냐면 반비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크면 역률이 더 작아야 되니까 반비례 관계가 맞죠. 그리고 어그제틱 재료와는 달리 인장이나 압축을 시킬 때 양의 푸화송수를 갖는 물질을 메타 재료라고 한다가 아니고 음이다. 그죠? 이게 거의 핵심입니다. 지문의 핵심.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아까 우리 코르크 얘기했는데 아마 여기가 이제 설명을 들으면 훅 이해가 되지만 답을 고를 때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너무 담겨 있어서 그 핵심을 못 잡으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푸화송비가 0이라는 것은 종변형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횡변형이 0이 되어야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걸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코르크는 고무 재질과는 달리 큰 힘에도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알 수 없어요. 종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횡변형만 안 일어나면 돼요. 그 다음에 코르크는 종변형에 대한 횡변형이 전혀 없어. 맞고요. 고무 재질보다 마개를 병에서 뺄 때 드는, 지금 이 목적은 병에서 뺄 때 힘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의 문제가 아니고 잘 막는다 막지 않는다. 그래서 변성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영구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정 지을 수 없고 난 목적에 위배된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제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반목적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항상 그 Y값을 제가 인지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코르크는 고무 재질과 반대로 압축 시보다 인장 시의 변형이 더 크므로 마개를 넣을 때보다 빼낼 때 더 작은 힘이 들기 때문이다. 넣을 때 힘, 빼낼 때 힘, 우리가 그걸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목적의 반목적성들. 자, 4번. 코르크는 어그제틱 물질이므로 어그제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푸아송비가 0이라고 했지 어그제틱은 뭐예요? 종변형과 행변형 모두 한 번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5번. 코르크는 병에 끼울 때 밀어넣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고무 재질의 마개보다 병으로 밀어넣기가 좋다. 자, 한번 해볼게요. 밀어넣는 방향은 뭐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여기서 수직에 또 헷갈린 건데 코르크가 이렇게 있으면 코르크입니다. 미안합니다. 코르크예요. 그럼 밀어넣는 방향은 이거고 밀어넣는 방향의 수직 방향의 변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종변형, 얘가 횡변형인데 밀어넣는 방향의 수직 변형. 즉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횡변형이 없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밀어넣기가 더 용이하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도 밀어넣기가 저거보다 더 용이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표현이 맞고 그 다음에 목적에도 밀어넣어서 변성을 적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목적에도 맞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다 맞는 것은 5번밖에 없다. 일단 이 보기 3번은 어그제틱에 대한 설명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변형 이전과 변형 이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좌우에 그죠? 좌우에 횡변형을 시켰을 때 그죠? 종변형도 같이 커진다. 여기 핵심이고요. 그러면 1번 볼게요. A는 횡변형을 가했음에도 여기가 좀 호응이 좀 이상해요. 횡변형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찍었는데 횡변형을 가했음에도가 아니라 횡변형을 가했을 때라고 써야 이게 호응이 맞는 거예요. 네, 횡변형을 가했을 때 B와 같이 횡변형의 수직 방향으로 재료 길이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어그제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군. 가능하고요. A를 좌우 방향에서 압축시켰어요. 그럼 압축시키면 횡변형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로 방향도 같이 짧아졌대요. 그러면 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같은 방향이 되었는데 푸아송비는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를 붙였으므로 음의 푸아송비가 맞습니다. A를 좌우 방향에서 인장을 하면 좌우 방향에서 당기면 재료의 공간에 끼어있던 오염물질을 쉽게 빠져나가서 필터의 성능이 쉽게 회복될 수 있다. 인장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지. 거기에 있는 검은 점이 오염물질인데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지문에서도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A를 좌우 방향에서 당겼을 때 좌우로 당겼어요. 그럼 세로 방향의 변형정보다 B보다 커진다면 그죠? B보다 더 커졌어. 그러면 A의 푸아송비는 애초보다 더 커지겠군 해서 푸아송비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음의 값을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종변형이 이만큼 됐는데 그지? 종변이 이만큼 됐는데 얘가 1만큼 된 경우와 3만큼 된 경우의 차이라는 거지. 근데 푸아송비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지? 잠깐만. 이만큼 종변형이니까, 종변형분의 횡변형이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횡변형이 일단 일정하다고 보자고요. 횡변형이 일정해. 그럼 이만큼이야. 그렇지? 그랬는데, 여기에선 종변형이 그래서 늘어났는데, 얘가 이만큼 늘어났고, 얘가 3만큼 늘어났다고 해보자고. 됐어? 오케이. 그럼 이게 푸아송비인데, 푸아송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뭘 취해줘라? 마이너스를 음수를 취해주라고 했죠.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누가 더 큰 값이죠? 얘가 더 큰 값이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횡변형이 많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종변형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무슨 값이 되냐면 큰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변형 정도가 B보다 더 커졌어요. B보다 더 커진다면 푸아송비는 애초보다 더 커지겠군? 이 젠장. 자, 좌우로 당겼을 때 세로의 변형 정도가 B보다 커진다. 좌우로 당겼을 때면 횡변형. 이고 세로 방향의 변형 정도가 더 커졌다. 그렇게 되면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이 종변형과 횡변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겠다. 일단은 푸아송비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종과 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해진 힘의 방향분의 변화된 힘의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가해진 힘이 똑같이 2인데 변화된 힘이 이렇게 바뀌었다. 좀 다르다. 그래서 얘가 더 변형이 크다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누가 더 큰 값이 되지? 이게 더 큰 값이 되지? 그치? 요걸로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포화송비 이렇게 갑시다. 다시 한번. 가해진 힘의 방향의 변형비 분의 힘분의 그 다음에 변형된 방향. 힘 방향분의 변형된 방향. 요렇게 정리를 해야겠네. 그렇게 해야만 답이 맞겠네요. 네.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A를 B보다 더 인장했어요. 더 인장한 후 좌우로 인장을 한 거죠. 힘을 제거했을 때 A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A는 탄성한계 이상으로. 그렇지. 그래서 복원이 안 됐다는 거니까 탄성한계 이상이다 가능하고요.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이 4번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가랑 나 중에서 누가 더 변형 정도가 크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형 정도가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일반 재료인 거고, 얘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어그제틱 재료라고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 자, 그림은 종류가 다른 두 재료에 대해서 탄환과 같은 외부 물질이 가하는 충격을 나타낸 건데, 수직인 화살표는 외부로부터 탄원에 충격을 가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재료 안의 화살표들은 외부의 물질이 재료를 누름에 따라서 재료가 이동한 방향이야. 자, 그럼 봅시다. 가해 재료는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에 해당하는 변형을 갖는다 해서, 두께가 얇아지는 방향이 아니고, 잘 보세요. 지금 가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힘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재료란 말이야. 그랬는데 여기 공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얇아지는 방향으로 인장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인장이 어떻게 해야 돼? 얇아지는 방향이 수직 방향이니까 수직 방향으로 당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얇아지는 방향에 수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이해되겠지? 이게 거꾸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얇아지는 방향에 수직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틀렸죠. 이해되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나의 재료는 양의 포화송비. 얘 어그제틱이니까 음의 포화송비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가 클수록?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클수록 재료가 압축을 받는 축 쪽으로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모이려는 힘이 커질 것이다.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재료가 압축을 받는, 나입니다.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들어오는 힘의 방, 즉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의 변화 분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모이잖아요, 힘이.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맞아요? 그렇게 보면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얘도 크고 얘도 큰 거야. 맞죠? 가해진 힘의 방향분의, 변형되는 정도가 큰 거야. 근데 얘는 변형이 많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변형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절대값이 클수록 재료가 압축을 받는 쪽으로 재료를 구성하는 물질이 모이려는 힘이 커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지. 그래서 변형 정도가 적게 만드는 거니까 커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가와 나의 재료의 처음 두께가 같다면 포화송수는 같을 것이다. 해서 처음 두께가 같냐 같지 않느냐는 포화송수랑 전혀 관련이 없죠. 변형 대비니까. 5번. 가는 나에 비해서 외부 충격을 재료 전반에 걸쳐서 화살표 방향처럼 잘 분산하므로 흠이 잘 생기지 않는 재료나 방탄재료 아니고요. 가와 나가 지금 바뀐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3번이 조금 해설이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포화송비 이만큼이 변형이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때문에 이만큼이 변형이 됐어. 수직 때문에. 그러면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이 값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 값이 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절대값이 커. 그러면 재료가 압축을 받는 축 쪽으로, 그러면 봐봐.
얘가 커. 근데 어그제팅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커지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같이 커지니까 포화송비의 절대값이 커진다는 것은 이 힘 대비만큼 이만큼 더 모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모이는 힘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만큼 커지면 얘도 이렇게 커져. 그건 좋아. 근데 여기가 이제 절대값이 취해졌다는 이야기. 그러면 절대값이 취해지면 얘는 똑같은 건데 그럼 얘는 지금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치? 얘 값이 더 커지면 절대값이 더 커지면 이 모이는 힘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야.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제 해설하고 EBS 해설하고 같이 눈여겨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